도시 재생은 불가능합니다. 40년 경력의 독일 교수가 2,000명 앞에서 단언했습니다. 자연을 되살린 도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중석에서 한마디가 날아왔죠. 한국의 청계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청계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가짜 쇼일 겁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이 고집센 교수는 자신의 40년 연구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어. 서울 한복판에서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일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교수의 180도 변화와 함께 청계천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실화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한스 슈나이더입니다. 베를린에서 도시계획학을 가르치는 고집센 교수죠. 동료들은 저를 도시재생 불가론의 황제라고 부르곤 합니다. 2023년 가을 런던 컨벤션 센터. 2,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설렘이 아니라 승부욕이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마이크를 움켜쥐고 무대를 성큼성큼 걸어다녔어요. 제 뒤로는 거대한 스크린에 도시재생의 신화와 현실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그건 정치인들의 달콤한 거짓말일 뿐이에요. 첫 방에서부터 폭탄 선언이었죠.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어떤 분은 펜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템스강을 보세요. 20년 200억 파운드를 쏟아부었는데 여전히 진흙탕 아닙니까? 파리 생강은 어떨까요? 예산만 3배 터지고 물고기들은 여전히 배 뒤집고 둥둥 떠다녀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웃음이었죠. 저는 리모컨을 클릭했어요. 베를린 슈프레강에 참혹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고향 베를린입니다. 50억 유로요, 50억. 그런데 보세요. 강물 색깔이 맥주보다 탁해요. 물고기라고는 썩은 것들만 둥둥 떠다니고 말이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40년간 쌓인 분노와 좌절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연을 되살린 도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제가 머리를 밀고 대머리로 살겠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손이 번쩍 올라갔죠. 런던 킹스칼리지의 데이비드 윌슨이었어요. 그 친구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님, 그럼 면도기 준비하셔야겠는데요? 뭐라고요? 한국의 청계천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청계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랐거든요. 청계천이요?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이에요. 20년 전까지는 완전히 죽어있던 시공창이었는데 지금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새들이 지저귀는 생태 천국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제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겉만 번지르르한 쇼일 겁니다. 한국 정부의 과장 광고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간 쌓아온 확신이 순간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윌슨이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침 내년에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 있다던데요. 강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스쳐 지나가는데 온통 청계천 생각뿐이었죠. 설마 정말 성공한 사례가 있을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설렘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호기심이었어요. 런던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윌슨의 그 도전적인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청계천이라. 대체 뭐길래? 제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청계천을 입력하는 손가락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40년 경력의 교수가 학생처럼 긴장하고 있다니 우스운 일이었죠. 첫 번째 검색 결과가 뜨자마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나 화려한 조명에 인공 분수만 가득하네.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에 찍은 야경 사진들은 확실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전형적인 관광용 포장으로만 보였죠. 물은 어차피 정수된 수돗물이겠고 저 조경도 다 인조잔디일 거야.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료를 파면 팔수록 뭔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단순한 관광지 조성이라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거든요. 총 연장 3.6km? 서울 한복판을 관통한다고. 지도를 확대해서 보니 입이 벌어졌어요. 청계천이 진짜로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여의도나 강남이 아니라 진짜 시내 중심가 말이에요. 이거 완전 미친 짓 아니야? 도심 한복판에 하천을 만든다고.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어요. 원래 하천이 있었다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위키피디아를 뒤져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600년 전부터 흘렀던 자연 하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대부터 복개되기 시작해서 완전히 땅 밑으로 숨겨졌다고 했습니다. 잠깐, 그럼 원래 있던 걸 다시 드러낸 거잖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처음 생각했던 인공관광지 조성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2003년 복원 전 사진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청계천 자리에는 거대한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그 아래는 완전한 암흑이었죠. 쓰레기와 노숙자들로 가득한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천으로 바꾼다는 거지? 더 놀라운 건 반대 여론이었어요. 복원 당시 기사들을 읽어보니 상인들이 집단 반발했다고 했습니다.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엄청났고요. 2만 3천 대의 차량이 하루에 지나다니던 고가도로를 철거한다고. 정말 미친 짓이었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당시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도시계획 전문가들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는 거죠.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 나 같은 사람들이 반대했겠구나. 하지만 자료를 더 파보니 이상한 점들이 계속 나왔어요. 복원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시민 설명회만 200여 차례, 2만 명이 참여했다고. 제가 알던 일반적인 토목공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청계천은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제 아내 잉그리드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여보, 또 밤새 연구해요? 요즘 뭔가에 푹 빠진 것 같은데. 응, 한국에 있는 하천 복원 사례를 보고 있어. 하천 복원이요? 당신이 늘 불가능하다고 하던 그 얘기. 잉그리드의 말에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혹시 정말 성공한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정말요? 한번 가서 봐요.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며칠 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낸 청계천 복원 20주년 국제 심포지엄 초청장이었어요. 윌슨이 제 연락처를 알려준 모양이었죠. 초청장을 들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가면 제 이론이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안 가면 평생 궁금할 것 같았어요. 좋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어차피 가짜라면 금방 들통날 테니까.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25년 4월 15일 오전이었습니다. 12시간 비행에 지쳐 있었지만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자, 이제 진짜를 확인할 시간이군.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유심히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대도시 풍경이었죠. 역시 콘크리트 정글이네. 여기서 무슨 생태 복원이 가능하겠어? 명동 근처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청계천로라는 큰 길을 따라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제 앞에 계단이 나타났거든요. 아래로 내려가는 하얀 계단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맑은 물이 도심 한복판을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맑은 물이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했죠. 더 놀라운 건 물소리였어요. 도심 한복판인데도 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차 소음에 묻힐 법한데 신기하게도 물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잠깐, 저기 뭐야? 물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정말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물고기네. 붕어 같은 게 여러 마리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제가 베를린에서 본 슈프레강과는 차원이 다른 수질이었죠. 하천 양쪽으로는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느티나무, 그리고 이름 모를 꽃들까지. 4월 중순이라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자연 생태계잖아.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세요? 청계천 구경하러 오셨나요? 중년 한국 여성이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네, 독일에서 왔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감사해요. 저희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곳이거든요. 20년 전만 해도 여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달랐는데요? 그분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복원 전 청계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위에 큰 다리가 있었어요. 고가도로요. 아래는 정말 더럽고 어두웠죠. 사진 속 모습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어요. 완전한 도시의 그림자 같은 공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시장님이 용기를 내셨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밀어붙이셨어요. 지금은 모든 시민이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분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하나하나 관찰해봤어요. 수질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상쾌한 물 냄새가 났어요. 식생도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조경수를 심어놓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나비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고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고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도심 한복판이라고. 주변을 둘러보니 양쪽으로 고층 빌딩들이 질비했습니다. 분명 도시 중심가가 맞는데 하천 공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 독일. 좋은 나라죠. 여기 청계천 구경하러 오셨나 봐요. 네, 정말 놀랍네요. 독일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여기는 지옥 같았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천국이 따로 없죠. 정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이 힘을 합쳤죠. 처음엔 다들 반대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고마워해요.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야. 완전히 도시를 다시 태어나게 한 거네. 40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이론이 순간 흔들렸어요. 도시 재생은 불가능하다는 제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청계천 생각뿐이었어요. 제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더군요. 첫 번째 발표자는 청계천 복원 사업을 총괄했던 김철수 박사였어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청계천 복원의 핵심은 단순한 치장이 아닙니다. 완전한 생태계 재구축이었죠. 김 박사의 첫 마디부터 저는 집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복잡한 수리학적 도표들이었습니다. 하루 12만 톤의 물이 순환합니다. 한강에서 끌어올린 물과 지하수,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죠. 12만 톤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베를린 슈프레강 정화 사업의 10배가 넘는 규모였거든요. 물의 흐름 속도를 시속 2km로 설계했습니다. 너무 빠르면 생태계가 정착하지 못하고 너무 느리면 정체돼서 썼거든요. 김 박사가 리모컨을 클릭하자 놀라운 수치들이 화면에 떴어요. 복원 후 20년간 35종의 어류가 서식하게 됐습니다. 복원 전에는 0종이었죠. 청중석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저 역시 입이 벌어졌습니다. 조류는 어떨까요? 현재 126종이 관찰됩니다. 그중 15종은 멸종 위기종이었어요. 제 옆에 앉은 파리시청 담당자가 메모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저도 손이 바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기후 변화입니다. 여름철 주변 온도가 평균 3.6도 낮아졌어요. 3.6도요?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효과가 가능한가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의 증발열과 식물의 증산작용, 그리고 바람길 효과입니다. 청계천이 거대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죠. 화면에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서울 시내 사진이 나타났어요. 청계천 주변만 파란색으로 시원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30% 감소했습니다. 물과 식물이 자연 정화장치 역할을 하거든요. 이때 런던에서 온 데이비드 윌슨이 질문했어요. 하지만 유지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연간 유지비는 약 200억 원이에요. 하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는 그 10배가 넘습니다. 김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주변 상권 활성화, 관광 수입, 부동산 가치 상승을 모두 합치면 연간 2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어요. 휴식 시간에 저는 김 박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되셨나요? 김 박사가 차 한 잔을 권하며 말했어요. 사실 처음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장님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셨죠. 반대가 많았을 텐데요. 엄청났죠. 상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대부분 반대했어요. 교통대란이 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의 힘이었어요. 200여 차례 설명회를 했더니 점점 찬성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김 박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생태 복원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도시 속에 진짜 자연을 되살리겠다는 의지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인 친수 공간은 사람 편의 위주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청계천은 생물들이 먼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더 구체적인 기술들이 소개됐습니다. 하천 바닥에 설치된 특수 역과 시설,
수질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생태 통로 설계까지. 하나하나가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지하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발표자가 설명했어요. 지하철, 상하수도, 통신 케이블. 지하가 완전히 미로 같았거든요. 하천을 만들면서 이 모든 걸 건드리지 않아야 했죠. 3D 설계도가 화면에 나타나자 저는 감탄했어요. 지하 3층까지의 복잡한 구조물들 사이로 교묘하게 하천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뻔한 일이었구나.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발표였어요. 생태학자 이영애 교수의 발표였습니다. 청계천의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에 있어요. 이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도시를 자연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자연을 도시에 끼워 넣은 게 아니라요.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참가자가 질문했어요. 청계천의 모든 설계는 물고기와 새들이 먼저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사람은 그 다음이었죠. 그 결과 사람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40년간 제가 놓쳤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 도시 재생의 핵심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던 거죠. 심포지엄 셋째 날, 저는 특별히 과거 자료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김민지 과장이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슈나이더 교수님, 복원 전 청계천의 실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하 자료실로 내려가면서 김 과장이 말했어요. 이 자료들을 보시면 당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온 건 1990년대 청계천 주변의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서울 한복판이었나요? 사진 속 청계천 고가도로 아래는 완전한 지옥이었어요.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고 쥐들이 득실거리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주변 상인들이 매일 민원을 넣었어요. 김 과장이 다음 자료를 꺼냈어요. 1999년 환경부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메탄가스 농도가 위험 수준이었어요. 황화수소까지 검출됐죠. 보고서를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청계천 복개 구간의 공기질이 지하철역보다 나빴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구나. 더 심각한 건 집안 침하였어요. 김 과장이 지질조사 자료를 보여줬어요. 고가도로 때문에 지하 수맥이 끊어져서 주변 건물들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원 계획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엔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김 과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선거용 립서비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02년 본격적인 계획이 발표되자 엄청난 반발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반대 의견서들이에요. 파일을 넘겨보니 정말 다양한 반대 이유들이 있었어요. 동대문 상인회에서는 장사가 망한다며 집단 반발했고 교통 전문가들은 서울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대 도시공학과 교수진 20명이 연명으로 반대 성명을 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산 낭비, 기술적 불가능, 환경 파괴 우려 등등. 거의 모든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죠. 성명서를 읽어보니 제가 런던에서 했던 주장과 거의 똑같았어요. 도시재생은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사업이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마치 제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언론은 어땠나요? 처음엔 대부분 회의적이었어요. 김 과장이 신문 스크랩북을 펼쳤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들을 보세요. 다들 신중론이었죠. 4조 원 예산으로 물놀이장 만들기. 서울시의 무모한 도전. 신문 제목들만 봐도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나요? 시민들이 달랐어요. 김 과장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첫 번째 시민 설명회에 500명이 왔는데 찬성이 60%였어요. 전문가들은 반대하는데 시민들은 찬성했다고요? 네, 신기하죠? 실제로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시민 설명회 녹취록을 들려주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매일 지나다니는데 냄새 때문에 숨을 참고 다녀요. 20년 전 청계천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문가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론이 아니라 절실한 필요에서 나온 말들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3차 설명회 때였어요. 김 과장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시청 대강당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1,500명이 왔어요. 그런데 찬성이 85%였죠. 어떻게 그렇게 늘었나요?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소통했어요.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도와 완성 모형을 보여줬거든요. 당시 영상을 보여줬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명박 시장이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꿈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면 시민들과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20년 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서울을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시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객석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반대하던 상인들도 결국 동참했나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렇게 됐어요. 보상책도 충분히 제시했고 무엇보다 완성 후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어떤 효과요? 청계천이 관광 명소가 되면 오히려 손님이 더 많이 올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김 과장이 보여준 건 2003년 착공식 사진이었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만 3천 명이 참석했어요. 반대했던 분들도 많이 와서 응원해 주셨죠.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설렘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네요. 자료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꿈이 모여서 이룬 기적이었던 거죠. 심포지엄 마지막 날, 저는 청계천을 하루 종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7시에 청계천은 조용했어요. 물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계셨는데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 산책하던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와서 1시간씩 걸어요. 20년째 하고 있는데 건강이 정말 좋아졌어요. 20년 전부터요? 네, 복원되자마자 시작했죠. 그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곳이 서울 한복판에 생긴다니. 아침 8시가 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을 지름길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상 도로보다 청계천 보행로가 더 빠른 코스였거든요. 정말 똑똑한 설계네. 사람들이 급하게 지나가면서도 잠깐씩 물을 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전 10시쯤에는 관광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았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 일본에서 온 것 같은 가족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요. 점심시간인 12시에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주변 사무실에서 나온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점심 먹으면 스트레스가 싹 풀려요. 옆 벤치에 앉은 회사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사무실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여기 오면 자연 속에 있는 기분이에요. 매일 오세요? 네, 벌써 5년째요. 회사에서 걸어서 3분이거든요. 오후 2시경에는 연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커플이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프러포즈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 아름다운 청계천처럼 우리도 평생 맑고 깨끗하게 살자.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죠. 이런 일상의 드라마들이 매일 벌어지는구나. 오후 4시에는 아이들이 주인공이었어요. 방과 후 시간이라 그런지 청계천이 거대한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면서도 물에는 들어가지 않더군요.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강제로 말리지도 않았어요.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구나. 물의 깊이가 아이들 무릎 정도였고 유속도 느려서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에는 다시 직장인들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침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유롭게 걸으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모습들이었죠.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지나가던 여성이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예전에는 지하철역까지 가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천천히 걷고 싶어져요. 저녁 7시부터는 청계천의 진짜 매력이 시작됐어요.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거든요. 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낮에 보던 청계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황금빛 조명이 물에 반사되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8시가 되자 거리 공연이 시작됐어요. 한 젊은 가수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동전을 넣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박수를 치며 함께 즐기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 문화공간이구나. 9시경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데이트를 나온 연인들이 물가를 따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커플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또 어떤 커플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청계천이 사랑의 장소가 되었구나. 밤 10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루 종일 청계천을 관찰한 저는 벤치에 앉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야. 청계천은 도시의 심장부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청계천에 있을 때만큼은 모두가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거구나. 기술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이었던 거죠. 밤 11시, 마지막 관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어요. 청계천은 도시와 자연 효율성과 정서, 개발과 보존을 모두 조화시킨 완벽한 모델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진짜 알겠어. 도시 재생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구나.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라는 걸 청계천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건 5월 초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면서도 청계천 생각뿐이었어요. 12시간 비행 내내 제가 본 것들을 정리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죠. 베를린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슈프레강을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유심히 봤습니다. 여전히 탁하구나. 서울의 청계천과 비교가 됐어요. 같은 도시 하천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충격적이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제 대표 논문을 삭제한 겁니다. 도시 재생 불가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 40년 경력의 집대성이었던 이 논문을 휴지통으로 보내면서 손이 떨렸어요. 잘못된 결론이었어. 아내 잉그리드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논문을 지우고 있어. 왜요? 당신 대표작인데. 틀렸거든. 청계천을 보고 나니 내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겠어. 잉그리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했나요? 상상을 초월했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청계천 모델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3주 만에 완성한 논문을 국제도시계획학회지에 투고했어요. 보통 심사에 6개월이 걸리는데 2주 만에 게재 승인이 났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승인이네요. 편집장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슈나이더 교수의 이전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이라 더욱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학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도시 재생 불가론의 대표학자가 정반대 주장을 한 거니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목은 내가 틀렸던 이유 청계천이 가르쳐준 진실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강당. 500석이 만석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제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40년 전 저는 확신에 찬 젊은 학자였습니다. 첫 마디부터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틀린 이론을 고집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도시 재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청계천이 제 오만을 깨뜨렸어요. 화면에 청계천 사진들을 띄웠어요.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 시민들이 행복하게 거니는 풍경들. 이것이 바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모습입니다. 청중들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깨달은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청계천은 이를 완벽하게 증명했어요.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어요. 생태계 복원 성과, 경제적 효과, 시민 만족도까지. 연간 3천만 명이 방문하는 도심 생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 부동산 가치는 평균 40% 상승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다른 도시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복사해서는 안 돼요. 제가 강조했어요. 청계천의 핵심은 형태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해요.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런던 템스강 정화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파리 생강은 어떨까요? 뉴욕 이스트강 복원 계획에도 참고가 될까요? 모든 질문에 대해 청계천에서 배운 교훈들로 답변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슈나이더 교수님, 런던 템스강 개선 프로젝트에 자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며칠 뒤에는 파리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생강 복원 계획에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고 싶어요. 베를린 시청에서는 제게 직접 찾아왔어요. 슈나이더 교수님, 고향인 베를린을 위해 슈프레강 개선에 도움을 주세요. 일주일 사이에 12개 도시에서 자문 요청이 들어왔어요. 모두 청계천 모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제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대단해요. 용기 있는 학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40년 경력을 뒤엎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봤는데 어떻게 거짓을 고집할 수 있겠어요? 그해 가을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계천을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술적 근거 자료를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추천서를 쓰게 됐어요.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추천서였습니다. 청계천은 21세기 도시계획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전 세계 모든 도시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에요. 그날 밤 잉그리드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행복한 학자야. 40년 만에 진짜 진실을 발견했거든. 2025년 9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를린 공과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죠. 40년간 몸담았던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겠군요. 총장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이해합니다. 청계천에서 많은 것을 배우셨으니까요. 서울대학교에서 제안한 연구교환 교수직을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1년 계약이었지만 저는 더 오래 머물 생각이었어요. 10월 15일,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5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서울대 도시공학과에서 마련해준 숙소는 청계천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매일 아침 청계천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강의 날, 저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 섰어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스 슈나이더입니다. 40년간 틀린 이론을 가르쳤던 교수죠.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발밑에 흐르는 청계천이 가르쳐준 진실이에요. 첫 수업 주제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흐름이다였습니다. 도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의 배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입니다. 교실에서 청계천으로 현장 수업을 나갔어요. 학생들이 직접 물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물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요?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마르틴이 감탄했어요. 베를린 슈프레강과 비교해보세요. 같은 도시 하천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기술의 차이인가요? 아니에요. 철학의 차이죠. 제가 설명했어요. 베를린은 하천을 도시의 부속품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하천을 도시의 심장으로 만들었죠. 매주 금요일에는 특별 세미나를 열었어요. 청계천 복원에 참여했던 실무진들을 초청해서 생생한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시민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김철수 박사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기술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끊임없이 소통했어요. 200번이 넘는 설명회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을 보여줬어요. 12월에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어요. 제목은 청계천 모델의 세계적 확산이었습니다. 전 세계 50개 도시에서 연구진이 참석했어요.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시드니. 모두가 청계천을 벤치마킹하려고 왔습니다. 청계천 모델을 런던에 적용한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런던 킹스칼리지의 데이비드 윌슨이 발표했어요. 바로 런던에서 저에게 청계천을 처음 언급했던 그 사람이었죠. 템스강 일부 구간에 청계천 방식을 적용한 결과 수질이 30% 개선됐습니다. 파리 생강 프로젝트는 어떤가요? 파리 소르본 대학 연구진이 발표했어요. 시민 참여형 설계를 도입했더니 기존 계획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발표는 뉴욕에서 왔어요. 맨해튼 이스트강 개발에 청계천 철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워터프런트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생태순환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있어요. 학술대회 마지막 날 놀라운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청계천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1세기 도시계획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날 밤 청계천을 혼자 걸으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도시 재생 불가론자였던 제가 이제는 청계천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거네. 2026년 새해, 저는 서울대와 정식 계약을 연장했어요. 향후 5년간 청계천 연구소 소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세계도시 청계천 모델 적용 가이드라인 작성이었어요. 각 대륙별, 기후별, 문화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청계천이 정말 세계적 모델이 되는구나. 봄이 되자 청계천에는 벚꽃이 만개했어요. 20년 전 심은 나무들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더군요. 벚꽃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사진을 찍는 연인들, 스케치를 하는 예술가들. 모든 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이게 바로 도시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야. 제 마지막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갈 도시들이 모두 청계천 같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라 삶이 흐르는 공간,
효율이 아니라 행복이 우선되는 공간 말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청계천 같은 공간이 하나씩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 어디서든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날 오후 청계천을 걸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도시 재생은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을. 청계천이 시작이었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차례였습니다. 한스 교수는 이제 청계천을 매일 산책하며 새로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가 가능하다는 증명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죠. 현재 청계천 모델은 런던, 파리, 뉴욕 등 전 세계 50여 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어요. 한 사람의 편견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지구 전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있는 일이 있나요? 청계천처럼 한스 교수처럼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에도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